49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던 해였다.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22년 전 유진이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일찍 일어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직원 25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장이라는 무게감이 내 생체 시계를 바꿔놓았다. 거실로 나가니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6시도 안 된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들이 요동치고 있었다. 여보, 이렇게 일찍 뭐해? 아, 깜짝이야. 해외 선물 시장 보는 거야. 나스닥이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 46살 아내가 나스닥을 논하고 있었다. 22년간 우리 회사 경리를 맡아오면서 숫자에는 밝았지만 주식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주식에 관심 있었어? 작년부터 조금씩. 코로나 때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 나도 용돈으로 조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 용돈으로 조금.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복선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회사에 도착해서 유진에게 물어봤다. 격리 업무를 보면서 언제 주식 공부를 했는지 궁금했다. 유진아, 요즘 주식 많이 공부하는 것 같던데? 밤에 아이들 잠든 후에 유튜브 보고 책도 읽고 있어. 그리고 온라인 카페에도 가입했어. 거기서 정보 많이 얻거든. 어떤 카페? 김정호의 VIP 클럽이라고.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운영하는데 정보가 정말 정확해. 월 50만 원 내고 가입했어. 월 50만 원. 우리 집 월 용돈이 100만 원인데 절반을 투자 정보에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내가 돈에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수익은 어때? 작년에 3천만 원 정도 벌었어. 셀트리온이랑 카카오로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우리 회사 월 순이익이 보통 2천만 원 정도인데 주식으로 그만큼 벌었다는 얘기였다. 대단한데? 그럼 계속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하지만 2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만 익숙해져 있던 나는 아내의 투자 성공을 단순히 용돈벌이 정도로만 인식했다. 문제는 유진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요즘은 8시, 9시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유를 물어보면 미국장 개장 시간에 맞춰서 보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고. 미안해. 그런데 이번 주가 중요한 타이밍이야. 김정우 선생님이 이번 주에 큰 정보 준다고 했거든. 김정우 선생님. 아내가 존경어를 쓰는 모습이 약간 어색했다. 46살 여자가 52살 남자를 그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투자 멘토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해할 만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보, 김정우 선생님 정보대로 했더니 이번 주에만 800만 원 벌었어. 800만 원을 일주일 만에. 내가 20년간 쌓아온 제조업 노하우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이었다. 정말? 어떤 종목이었어? 바이오 관련주였는데 임상 결과 발표 전에 미리 정보를 주더라고. 정말 대단해, 김정우 선생님. 그때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22년간 우리 회사 돈 한 푼 건드리지 않고 성실하게 격리 업무를 봐온 사람이었으니까 설령 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개인 돈의 범위 내에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회사 장부를 정리할 때 한 푼이라도 맞지 않으면 밤새도록 찾아내던 꼼꼼함이 이제는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데 모두 쏟아지고 있었다. 유진아, 요즘 투자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야? 회사 일도 있고. 괜찮아. 이제 격리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22년간 했잖아. 그보다 투자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더 큰 돈. 그 말이 내 마음에 걸렸다. 우리 회사 연매출이 80억 정도인데 얼마나 큰 돈을 말하는 건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아내가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서 유진이 이상한 말을 했다. 여보, 혹시 회사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법 없을까? 무슨 뜻이야? 그냥 가만히 놔두는 돈이 아까워서 짧게라도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회사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 운영자금과 투자자금은 절대 섞으면 안 된다는 것. 그건 안 돼. 회사 돈은 회사 돈이야. 알아.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야. 하지만 유진의 눈에서 아쉬움이 보였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어야 했다. 투자의 달콤함에 빠진 사람은 점점 더 큰 돈을 원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022년 2월이었다. 새해 들어 주식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유진이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전에는 10분 정도였는데 이제는 1시간씩 들여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다. 여보, 화장실에까지 가져가야 해? 김정우 선생님이 중요한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주시거든. 놓치면 안 돼. 텔레그램. 처음 듣는 앱 이름이었다. 카카오톡도 아니고 뭔가 생소했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쓰는 건가 보다 싶었다. 그런데 2월 중순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야? 이번 주에 좀 손실이 났어. 김정우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바이오주가 임상 실패 소식에 폭락했거든. 얼마나? 2억 넣었는데 1억 정도 손실 났어. 2억을 넣었다고? 나는 깜짝 놀랐다. 작년에 3천만 원 벌었다고 했는데 언제 투자금이 2억까지 늘어난 거지? 2억을 어디서 구했어? 작년 수익이랑 적금 깬 거랑 그리고 회사 자금을 임시로 좀 빌렸어. 회사 자금. 그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사 자금을 빌렸다고. 얼마나? 5천만 원 정도 금방 만회해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나는 심호흡을 했다. 22년간 우리 회사를 지탱해온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운영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철칙을. 유진아, 그건 안 되는 거야. 회사 돈이랑 개인 돈은 완전히 달라. 알아. 미안해. 근데 김정우 선생님이 이번엔 확실한 정보라고 했거든. 2주 안에 2배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실한 정보, 2배 수익. 20년간 제조업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있었다. 세상에 확실한 돈벌이는 없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경위였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란데 없고 뭔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다. 김정우라는 사람 좀 믿을 만한 거야? 물론이지. 삼성증권에서 10년 넘게 일한 분이야. 그리고 VIP 클럽 회원들 수익률을 보면 정말 대단해. 유진맘이라는 내 닉네임으로 후기도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 유진맘. 46살 내 아내가 온라인에서 그런 닉네임을 쓰고 있다는 게 어색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을 자랑한다는 것도. 후기는 왜 올려? 회원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거야. 나도 성공 사례를 보고 용기를 얻었거든. 특히 강남에 사는 부자 엄마라는 분은 5억으로 시작해서 20억까지 불렸다더라고. 5억을 20억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진의 욕심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처남 재훈이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43살인 재훈이는 우리 회사 영업이사로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든든한 동업 파트너였다. 형님, 요즘 누나가 좀 이상해요. 뭐가? 경리 업무를 대충 해요. 예전에는 1원까지 맞춰야 직성이 풀리던 분이 요즘은 대략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래처 입금 확인도 예전 같지 않고. 재훈이의 말을 들으니 나도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다. 유진이 회사 일에 대한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져 있었다. 투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투자요? 누나가 투자를 해요?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수익이 꽤 났거든. 재훈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형님,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누나가 회사 돈 관리하시는데 설마 회사 돈까지 건드리겠어? 하지만 내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이미 5천만 원을 임시로 빌렸다고 했으니까. 3월 들어 상황이 더 나빠졌다. 유진의 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났다. 바이오주 폭락 이후에도 만회해야 한다며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김정우 선생님이 내부 정보를 주셨어.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다음 주에 대기업 납품 발표가 있을 거래. 또 회사 돈 쓴 거야? 조금만 더. 이번만 성공하면 다 회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이번만 성공하면. 도박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도박꾼이 아니었다. 22년간 우리 가정의 살림을 꼼꼼히 관리해온 현실적인 여자였는데 그런데 김정우라는 사람의 정보는 또 틀렸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오히려 폭락했고 유진의 손실은 3억을 넘어섰다. 여보, 이제 그만해. 손해가 너무 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김정우 선생님이 이번 손실은 일시적이라고 했어. 그리고 다른 VIP 회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래. 곧 큰 기회가 온다고. 다른 VIP 회원들도 비슷한 상황.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함정이었다. 피해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수법이었던 것이다. 4월 초, 재훈이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다. 형님, 거래처 대금 지급이 며칠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급여 계좌도 평소보다 잔액이 적더라고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유진이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자금 회전 때문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날 밤 유진과 진지한 대화를 했다. 정확히 얼마나 손실이 난 거야? 4억 정도. 4억. 우리 회사 연간 순이익의 2배가 넘는 돈이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개인 적금이랑 회사 운영자금을 임시로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썼다는 거야? 유진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3억 정도. 회사 운영자금 3억. 나는 어지러웠다. 그 돈은 직원들 급여와 거래처 대금,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우리 회사의 생명줄이었다. 김정우 선생님이 이번 주에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어. 정말 확실한 정보래. 이번만 성공하면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 2억은 더 벌 수 있대. 마지막 기회, 확실한 정보, 모든 손실 만회. 그때 나는 알았어야 했다. 유진이 이미 투자 중독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김정우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하지만 22년간 믿어온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설마 우리 회사의 운영자금 전부를 날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4월 15일 오전 9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재훈이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다. 43살 남자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뭔데? 거래처 대금 지급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재훈이가 건넨 통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잔액 237만 원. 오늘 지급해야 할 거래처 대금이 1억 2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직원들 월급날이었다. 이게 뭔 소리야? 운영자금 계좌에는 항상 5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은행 시스템 오류라고 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서 다른 계좌들도 확인해봤는데 재훈이가 또 다른 통장들을 내밀었다. 모두 비어있었다. 5억 2천만 원. 우리 회사의 모든 운영자금이 증발했다. 누나 어디 있어요? 회사에 안 왔어. 아침부터 연락도 안 돼.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갔다. 22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다.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믿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내가 들어서자 깜짝 놀라며 폰을 숨겼다. 회사 돈이 왜 없어? 무슨 소리야? 운영자금 5억이 어디 갔냐고. 목소리가 커졌다. 49살 인생에서 이렇게 고함을 질러본 적이 없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을 버티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어디 갔냐고. 김정우 선생님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2주 안에 10배는 벌 수 있다고. 10배에 5억을 50억으로 만든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내 아내가 완전히 도박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5억을 다 날린 거야? 아직 안 끝났어. 내일 상한가 칠 거래. 김정우 선생님이 확신한다고 했어. 아직 안 끝났다고? 5억을 날리고도 아직 꿈을 꾸고 있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형님,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입금 안 되면 거래 중단한다고. 전화를 끊고 유진을 다시 봤다. 22년 동안 믿어온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담당하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김정호라는 놈은 뭐하는 자식이야? 전직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세요. VIP 텔레그램 방에서 회원들한테만 특별 정보를. 지금 연락돼? 아, 어제부터 텔레그램 방이 갑자기 폐쇄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김정우라는 놈이 돈을 빼먹고 튀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같은 바보들만 남겨두고 말이다. 22년을 뭘로 살았나. 이 말이 저절로 나왔다. 22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회사를 키워온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는 기분이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직원이었다. 사장님, 월급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3일 후 월급날 25명 직원들의 월급이 2억 3천만 원인데 통장에는 237만 원밖에 없다. 알겠어. 나중에 얘기하자.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 금방 만회할 생각이었어. 김정우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 거래처 돈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집을 담보로 21세 딸과 18세 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내가 20년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산 그 집을 정신 나갔어? 2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감정에 휩쓸리면 더 큰 손실을 본다. 재훈이에게 전화했다. 재훈아, 거래처들한테 일단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해.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월급 지급이 며칠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해줘. 알겠어요. 그런데 형님,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5억이면 개인 재산 털어서라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개인 재산, 내가 49살까지 모은 모든 것, 아파트, 적금, 보험, 모든 걸 다 털어야 했다. 그날 밤 21세 딸과 18세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숨길 수도 없었고 숨겨서도 안 되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회사 돈을 투자했어서 큰 손실을 냈거든. 딸이 먼저 말했다. 얼마나요? 5억. 아들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럼 우리 등록금은? 18세 고3 아들의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내년에 대학 가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49살에 5억 빚을 지고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까? 유진이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김정호 선생님이 이제 김정우 얘기는 그만해. 김정호, 그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52살 남자가 우리 가족의 20년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김정우가 아니었다. 그런 놈에게 속아 넘어간 내 자신이었다. 22년간 아내를 믿었다는 이유로 회사 관리를 소홀히 한 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49살 남자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다. 20년 전 처남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아니, 그때보다 더 어려웠다. 그때는 빚이 없었으니까. 새벽 5시 평소대로 일어났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회사는 돌아가야 했다. 25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늙은 것 같았다. 49살 박민철이 아니라 60살 할아버지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서라도 회사를 살려야 했다. 그것이 49살 가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다. 4월 18일 월요일, 직원들 월급날까지 이틀 남았다. 주말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봤다. 집 담보 대출, 개인 적금 해지, 보험 대출, 심지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상가까지 겨우 3억 2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5억 손실에 3억 마련. 여전히 2억이 부족했다. 하지만 일단 직원들 월급과 가장 급한 거래처 대금은 줄 수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직 아무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다들 눈치챈 것 같았다. 사장님, 어제 거래처에서 또 전화 왔어요. 영업부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15년째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다. 49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재훈이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43살 처남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형님, 변호사 상담받고 왔어요. 뭐래? 김정우 놈 고발할 수 있대요. 2024년부터 친족상 도래가 완화돼서 누나도 형사고발 가능하고요. 형사고발. 22년 결혼 생활의 상대방을 경찰서에 고발한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다. 그런데 변호사가 뭐래? 솔직히 돈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김정우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고 누나 처벌도 기껏해야 집행유예 수준이래요. 집행유예. 5억을 날리고 집행유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그럼 우리는 살아남아야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20년간 성장만 해왔던 우리 회사가 이제는 생존이 목표가 되었다. 오후에 직원들을 모두 모았다. 25명의 직원들 앞에서 49살 사장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 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일시적인 자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베테랑 직원들의 표정에서 실망과 불안이 보였다. 월급은 정상 지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사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아내가 회사 돈 5억을 주식 투자로 날렸다고? 49살 사장이 자금 관리도 못했다고? 경영상 실수가 있었습니다.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평소 함께 골프를 치던 동종업계 사장들과 마주쳤다. 20년간 쌓아온 인맥들이었다. 민철이,
요즘 어때? 자동차 부품업계 상황이 좋던데. 그냥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 있게 회사 자랑을 했을 텐데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벌써 소문이 났을까? 박민철이 자금 관리도 못해서 회사 말아먹었다더라. 집에 돌아가니 유진이 짐을 싸고 있었다. 뭐해? 친정에 가 있을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친정에 가서 뭐라고 할 거야? 22년 결혼 생활을 날렸다고? 가지 마. 같이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해? 5억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46살 아내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위로해줄 여력이 없었다. 내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었으니까. 재훈이는 더 직설적이었다. 누나, 이제 그만 우셔요. 울어서 돈이 나와요? 재훈아, 형님한테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든지. 편의점 알바. 22년간 우리 회사 격리를 맡았던 46살 여자가 편의점에서 일해야 한다는 현실. 5월 들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형님, 10명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25명 중 10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을 잘라야 했다. 누구를? 신입사원들이랑 비핵심 부서부터요. 신입사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에 차있던 젊은 친구들을 내 손으로 내보내야 했다. 정리해고 통보를 하는 날, 내 사무실에서 10명과 개별 면담을 했다. 49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상. 사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한 건 회사 돈 관리도 못한 나였다. 2주 후에 복직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빈말이었다. 2주 만에 5억 손실을 회복할 방법은 없었다. 남은 직원들 월급도 20% 삭감했다. 나 역시 월급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매월 적자였다. 6월 초,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박 사장님,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재무 상태를 보니 신용등급도 떨어졌다. 20년간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던 우리 회사가 이제는 위험 고객이 되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개월.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21세 딸이 찾아왔다. 아빠, 제가 휴학하고 알바할게요. 왜? 등록금 걱정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도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21세 딸이 아빠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더 참담했다. 49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아버지가 된 적이 없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49살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포기하기에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유진은 결국 친정으로 들어갔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자고 했지만 이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모든 게 귀찮았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위자료 받을 여력도 없었다. 재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님, 이제 회사 매각도 고려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매각. 20년 인생을 바쳐 키운 내 회사를 남에게 넘긴다는 것.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49살 박민철의 인생이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만 있었다. 2024년 4월,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51세가 된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모든 돈의 흐름을 내가 직접 확인한다는 것이다. 1원까지 회사는 살아남았다. 기적적으로. 하지만 예전 모습은 아니었다. 직원은 25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 매출도 80억에서 50억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적자에서 벗어나 간신히 흑자를 내고 있었다. 월 순이익 800만 원. 예전의 절반도 안 되지만 그래도 플러스였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이었다. 22년간 아내에게 맡겼던 모든 재무 관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했다. 그리고 매주 보고서를 받아 직접 검토했다. 신뢰는 좋지만 맹신은 독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 재훈이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45세가 된 처남은 이제 우리 회사의 진짜 동업자가 되었다. 위기 때 누나를 선택하지 않고 회사를 선택한 그의 결단이 우리를 살렸다. 형님, 이번 달 거래처 대금 회수율 95%입니다. 좋네. 예전에는 98%였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 신용도가 떨어진 후 거래처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가장 힘들었다. 2년간 한 번도 지연 없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겨우 예전 수준의 절반 정도 회복했다. 김정우 놈 소식 들었어요? 뭔데? 작년에 징역 1년 6개월 받고
올해 출소했대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으로 투자 카페 운영한다는 소문이. 김정호, 그 이름을 들으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다. 5억을 날리고 겨우 1년 6개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우리랑 상관없어. 이제는.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까봐 걱정됐다. 내 아내 같은 사람들이. 유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다. 이혼은 결국 진행됐다. 작년 여름에 재산 분할할 게 없어서 서류상으로만 정리했다. 5억 손실에 대한 배상? 웃기는 소리였다. 46살 여자가 편의점 알바로 버는 돈으로 5억을 언제 갚겠나. 유진은 지금 친정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월 120만 원. 나이든 알바생이라 밤 시간대 위주로 일한다고 들었다. 가끔 아이들과 만날 때 봤는데 많이 늙었더라. 그리고 충격적인 건 아직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큰 돈은 아니다. 월급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서 하는 소액 투자지만 여전히 대박을 꿈꾸고 있었다. 아빠, 엄마가 또 주식 앱 보고 있더라고요. 23세가 된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놔둬.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딸은 경영학과로 전과해서 회계를 전공하고 있다.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와. 가족 회사의 위험성을 너도 봤잖아. 20세가 된 아들은 기계공학과에 진학했다. 등록금은 내가 개인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다. 아이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아빠, 죄송해요. 제 등록금 때문에. 미안할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야 할 일이지. 하지만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다. 5억 손실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서 회사를 살렸지만 내 개인 빚은 여전히 2억 가까이 남아 있었다. 월급의 절반은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에 들어갔다. 51세에 월 생활비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참담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직원들의 변화 때문이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김 과장이 말했다. 17년째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다. 뭐가? 2년 전에는 회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다니. 일으켜 세웠다기보다는 겨우 버텨냈다는 표현이 맞았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그것도 존경할 만한 일이었나 보다.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직원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사장님이라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료라는 느낌이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기차 관련 부품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형님,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텐데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훈이의 제안이었다. 45세 처남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다. 그런데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 텐데 은행 대출 말고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봤어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자금이라고 5년 거치에 저금리로 빌릴 수 있대요. 정부 지원 사업,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혜택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51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됐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유진이 일하는 편의점은 아니었지만 문득 그녀가 떠올랐다. 48세가 된 전 아내가 밤늦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안함, 분노, 안타까움이 뒤섞인.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했다. 올해 목표는 매출 60억 달성이었다. 예전 80억에는 못 미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였다. 그리고 개인 빚도 5천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51세 박민철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화려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은,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5억을 잃고도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꿈꿀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 이제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함께 어려움을 견뎌낸 직원들과 나를 믿어주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51세.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냉정해진 박민철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